Dubro Suspicion Files. (2017년 2월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입니다. 한 남자가 셀프 체크인 키오스크 앞에서 갑자기 쓰러져요. 근데 그를 스쳐 지나간 여성 중 한 명의 티셔츠에 LOL이라고 써 있었어요. 크게 웃는다는 뜻이죠. 이 장면만 보면 이게 무슨 장난인가 싶기도 한데 이건 절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이 방대한 자료들을 보니까요. 이건 뭐랄까, 대중문화의 상징이랑 인류가 만든 가장 치명적인 화학 무기 중 하나인 VX 신경작용제가 결합된 그런 전례 없는 하이브리드 테러였더라고요. 오늘 저희는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사건의 표면을 넘어 그 배후에 숨겨진 정교한 공작의 메커니즘을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맞아요. 이 사건의 핵심을 한마디로 하면 테러의 아웃소싱,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국가가 직접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SNS 시대의 어떤 욕망이나 평범한 사람들의 절박함을 이용하는 거죠. 그들을 살인 무기로 만드는 거군요. 네. 소름 끼치도록 효율적인 청부살인의 새로운 모델을 보여준 겁니다. 오늘 저희가 그 치밀하게 설계된 작전의 모든 단계를 하나하나 재구성해 볼 겁니다. 그럼 먼저 표적, 김정남부터 시작해보죠. 그는 김정은 위원장의 이복형이고 한때는 아주 유력한 후계자로 꼽혔던 인물이었어요. 그랬었죠. 하지만 2001년에 위조 여권으로 일본에 들어가려다 적발된 사건, 아마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그 이후로 권력에서 완전히 밀려나서 사실상 해외를 도두는 망명 생활을 하고 있었죠. 자료를 보면 김정은 정권은 그를 제거 대상 1순위로 분류했다고 해요. 이게 취소될 때까지 유효한 명령, 이른바 스탠딩 오더였다고 합니다. 아, 스탠딩 오더요? 그거 보통 군대나 정보기관에서 쓰는 용어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명령이 내려지면 별도의 취소 지시가 있기 전까지는 계속 유효한 그런 상시 대기 명령 같은 거군요. 바로 그거죠. 언제 어디서든 기회가 되면 제거하라는 뜻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까지 위협적인 존재였을까? 단순히 쫓겨난 왕자에서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가 단순한 도피자가 아니었다는 점이 여기서 핵심이거든요. 보내주신 보고서도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를 인용하면서 그가 미국 CIA의 정보원, 그러니까 인포먼트였을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어요. 아, 정보원요? 네. 결정적인 정황이 암살 직전인 2월 9일에 포착됐죠. 말레이시아 랑카위의 한 리조트에서 미국 정보기관 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랑 약 2시간 동안 비밀리에 만났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정말 소름이 돋았는데 바로 사망한 김정남의 가방에서 발견된 물건 때문입니다. 현금 12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억 3,800만 원에 달하는 현금 뭉치가 들어있었다고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게 보통 돈이 아니죠. 휴가 온 사람 가방에 들어있을 만한 액수가 절대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죠. 분석가들은 이 돈이 바로 그 랑카위 회동에서 CIA로부터 받은 정보 제공의 대가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어요. 북한 정권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최고 지도자의 형이 적대국 정보기관과 접촉하고 심지어 거액의 자금까지 받는다.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선을 넘은 거네요. 그렇죠.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레드라인을 넘은 행위였을 겁니다. 아마 이 만남이랑 12만 달러가 그 계속 대기 상태였던 스탠딩 오더의 실행 버튼을 누르게 한 그런 결정적 계기가 됐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생긴 방식이에요. 어떻게 평범한 사람들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암살자로 만들었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사건을 현대 테러의 교본으로 만들었어요. 실행범들은 전문 킬러가 아니었죠. 베트남 국적의 도안 디흐엉, 그리고 인도네시아 국적의 시티 아이샤. 한 명은 가수를 꿈꾸는 연예인 지망생이었고 다른 한 명은 이혼 후에 아들을 부양하려고 마사지사로 일하던 평범한 여성이었어요. 정말 우리 주변에 있을 법한 사람들이네요. 네, 북한 공작원들은 바로 이들의 절박함, 그러니까 경제적 어려움과 유명해지고 싶다는 욕망을 정확히 파고든 겁니다. 이게 바로 자료에 나오는 고의성 없는 대리인, unwitting proxies를 활용하는 기만 전술이군요. 일본이나 한국의 인터넷 방송 제작자라고 속여서 접근했다고 하죠. 맞습니다. 보고서는 이 과정을 그루밍이라고 표현해요. 처음엔 유튜브 몰래카메라 영상을 찍는 거라고 접근을 하거든요. 그리고 행인에게 장난을 칠 때마다 회당 한 100달러에서 200달러, 우리 돈으로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를 줬어요. 그 여성들이 벌던 돈에 비하면 굉장히 큰 액수였겠네요. 그렇죠. 유흥업소 같은 곳에서 힘들게 버는 돈보다 훨씬 쉽고 큰 액수였죠.
근데 돈은 시작일 뿐이었어요. 공작원들은 수개월에 걸쳐서 이들과 함께 쇼핑도 하고 식사도 하고 심지어 생일 파티까지 열어주면서 심리적인 유대를 쌓아갔습니다. 신뢰를 먼저 쌓은 거군요. 네, 자신들을 재능 있는 배우를 발굴하는 친절한 프로듀서로 완전히 믿게 만든 거죠. 신뢰가 쌓이니까 이제 본격적인 예행 연습에 들어간 겁니다. 캄보디아와 말레이시아, 쇼핑몰, 공항 같은 곳에서 낯선 사람 얼굴에 베이비 오일이나 로션을 바르는 몰래카메라 연습을 수십 차례 반복시켰다고 하죠. 뒤에서 조용히 접근해서 두 손으로 눈을 가리고 빠르게 문질러라. 그리고 미션이 끝나면 즉시 자리를 떠서 화장실에 가 손을 씻어라. 아주 구체적인 행동 지침까지 교육했어요. 이 반복 훈련이 무서운 점은 특정 행동을 아무런 의심 없이 수행하게 만드는 일종의 조건 반사를 만든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게 왜 필요한지 묻지도 않고 그냥 기계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청취자께서도 아까 언급하신 그 LOL 티셔츠 부분이 이 작전의 심리적 위장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맞아요. 저도 그게 정말 궁금했어요. 왜 하필 LOL이었을까? 이건 마치 시끄러운 음악을 크게 틀어서 옆방의 비명소리를 감추는 것과 같아요. 웃음이라는 아주 강력하고 흔한 신호로 죽음이라는 끔찍한 현실을 덮어버린 거죠. 주변 사람들이 보기엔 그냥 철없는 여자가 장난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요. 동시에 실행범 자신에게는 나는 지금 연기를 하고 있는 거야 라는 착각을 강화시키는 아주 효과적인 장치였던 셈입니다. 와, 정말 모든 게 치밀하게 계산된 연극이었네요. 그럼 이제 운명의 그날 2월 13일 오전의 타임라인을 분단위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사건의 전개가 정말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오전 8시 59분 마카오행 비행기를 타려던 김정남이 공항 출국장에 도착해서 셀프 체크인 키오스크로 향해요. 그리고 단 1분 뒤인 오전 9시 정각 LOL 티셔츠를 입은 도원 T 흐령과 CT 아이샤가 키오스크 앞에 선 김정남에게 양쪽에서 접근합니다. CCTV 분석 결과를 보니까 공격에 걸린 시간이 불과 2.33초였습니다. 2.33초요? 정말 눈 깜짝할 사이네요. 네, CCTV를 수백 번 돌려봐도 이건 공격이 아니라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장난치는 것처럼 보이게 설계된 겁니다. 속도 자체가 위장이었던 거죠. 그리고 공격 직후인 오전 9시 1분, 두 여성은 서로 약속된 다른 방향으로 흩어집니다. 그리고 지시받은 대로 손을 몸에서 최대한 멀리 뗀 채로 유유히 화장실로 향하죠. 자, 여기서 아까 던졌던 그 질문이 다시 등장하는 겁니다. 어떻게 맨손으로 맹독을 바른 실행범들이 무사했는가? 네, 보고서는 이원화 무기, 즉 바이너리 웨펀 시스템이 사용되었다고 결론 내리고 있어요. 이건 냉전 시대 스파이들이 사용하던 방식인데요. 아, 이원화 무기요? 네,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합쳐져야만 비로소 치명적인 독성을 띠게 만드는 기술이에요. 즉, 두 여성이 각각은 독성이 훨씬 약하거나 거의 없는 화학물질 A와 B를 손에 발랐고 이 두 물질이 김정남의 얼굴 위에서 섞이면서 비로소 치명적인 VX 신경작용제로 합성된 겁니다. 세상에 말 그대로 김정남의 얼굴이 화학 반응기가 된 셈이네요. 바로 그거죠. 잠시만요. 그럼 그 두 물질은 각각은 만져도 완전히 안전한 건가요? 아니면 그냥 덜 위험한 수준이었던 건가요? 아주 정확한 질문이에요. 완벽하게 안전하다고는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즉시 화장실 가서 손을 씻으라는 지시가 그토록 중요했던 거고요. 하지만 VX 자체의 그 치명적인 독성에 비하면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었겠죠. 실행범들의 안전을 어느 정도 보장해주면서도 표적은 확실히 제거하는 아주 교활한 방식입니다. 정말 섬뜩한 방식입니다. 공격 직후에 김정남은 자신이 공격당했다는 사실은 인지했던 것 같아요. 비틀거리면서 공항 안내 데스크로 걸어가서 누가 뒤에서 나를 잡고 얼굴에 액체를 뿌렸다고 말하면서 극심한 어지러움을 호소합니다. 의무실로 옮겨진 직후에 온몸에 발작을 일으키고 구급차로 이송되던 중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너무 아프다였다고 해요. 그리고 오전 10시경 그는 결국 사망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의 가장 비극적이고 역설적인 부분이 바로 다음에 나와요. 부검 과정에서 그의 배낭안을 조사했는데 거기서 VX 해독제인 아트로핀 앰플 12병이 발견된 겁니다. 아, 세상에. 해독제를 직접 가방에 넣고 다녔는데 정작 그걸 꺼낼 생각조차 못한 거군요. 네, 공격이 너무나 교묘하고 순식간에 일어나서 그럴 기회조차 없었던 거죠. 정말 너무 비극적이네요. 그렇죠. 그는 자신을 향한 독살 위협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고
대비책까지 가지고 다녔던 거예요. 하지만 적의 공격 방식은 그의 상상을 초월했던 겁니다. 구원의 약을 등에 맨 채 죽음을 맞이한 셈이죠. 자, 그렇다면 이 완벽한 연극을 기획하고 연출한 배우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실행범 여성 2명이 체포되는 동안 작전을 현장에서 지휘한 북한 국적 용의자 4명은 이미 말레이시아를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네,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탈출로였습니다. 쿠알라룸푸르에서 비행기를 타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거기서 다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거쳐서 최종 목적지인 평양으로 향하는 여러 국가를 경유하면서 추적을 따돌리기 위한 복잡한 노선이었죠. 하지만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공작원들도 있었죠. 맞습니다. 외교관 신분 잃었던 이등 서기관 현광성, 고려항공 직원이었던 김우길, 그리고 여성들을 직접 포섭하고 훈련시킨 핵심 인물 리지우, 일명 제임스가 바로 그들이었어요. 아, 그 핵심 인물들이 네, 이들은 곧장 쿠알라룸푸르 주재 북한 대사관 안으로 숨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사건은 암살극에서 외교전으로 비화됩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은 대사관을 포위하고 용의자들의 인도를 요구했지만 북한은 외교 공간의 취해복적 권리를 내세우면서 버텼죠. 그렇죠. 상황은 점점 극단으로 치달았고요. 결국 북한이 최후의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당시 평양에 체류 중이던 말레이시아 외교관과 가족 등 9명의 출국을 금지시킨 겁니다. 사실상 인질로 잡은 거네요. 네, 맞아요.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국민을 인질로 삼아서 범죄 용의자들을 빼내려는 정말 전례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자국민의 안전이 걸린 문제 앞에서 말레이시아 정부는 결국 굴복할 수밖에 없었겠네요. 네, 2017년 3월 30일 양국 간의 협상이 타결됩니다. 말레이시아는 김정남의 시신과 대사관에 숨어있던 용의자 3명을 북한으로 보내주는 대가로 평양에 억류되어 있던 자국민 9명을 돌려받았어요. 결국 암살의 핵심 용의자들은 아무런 처벌 없이 영웅처럼 평양으로 돌아갔고 사법적 정의는 외교적 압력 앞에 그냥 실종되어 버렸습니다. 홀로 남겨진 두 여성은 어떻게 됐나요? 그들은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이들이 조직적 공작의 희생양이라는 사실이 점차 드러났어요. 국제적인 여론도 그들에게 동정적으로 흘러갔고요. 결국 2년여의 수감 생활 끝에 2019년 두 사람 모두 극적으로 석방돼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이 거대한 암살극에서 법의 심판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된 거군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게 우리에게 의미하는 건 뭘까요? 이 사건은 대테러 활동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경고를 보내고 있어요. 누가 적이고 아군인지, 무엇이 장난이고 공격인지 그 경계가 완전히 흐려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맞아요. 공공장소에서 보란듯이 화학무기를 사용하고 평범한 민간인을 무기화하고 또 외교적 특권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서 책임을 회피하는 이 모든 과정이요. 네, 이게 앞으로 다른 테러 단체나 불량 국가들에게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긴 겁니다. 또한 누구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테러의 실행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심어줌으로써 사회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려는 아주 고도의 심리전이기도 하고요. 정확합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테러의 궁극적인 목표 중 하나니까요.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이 자료들은 사건의 전모를 정말 상세히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조금은 섬뜩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 같아요. 암살범들은 자신들이 죽는 순간까지도 유튜브 몰래카메라에 출연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현실이 종종 카메라를 위해 연기되고 자극적인 콘텐츠가 바이럴되는 오늘날 다음번 테러 행위를 그저 또 하나의 온라인 챌린지나 바이럴 콘텐츠로 위장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어려울까요? 어쩌면 우리는 이미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